화폐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현재 화폐는 곧 부의 상징을 뜻하는 의미로 변화했지만 그 안에는 화폐를 처음 유통시키고자 했던 선조들의 노력과 역사가 담겨 있다. 숱한 실패를 거듭하고 비로소 성공시킨 첫 화폐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화폐 안에는 어떤 과학성이 숨겨져 있을까?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경제사가 담긴 화폐 이야기가 시작된다. (1893년) 고종이 화폐 개혁을 단행했을 당시 구화폐를 회수하기에 발행한 환표 호조 태환권. 그러나 실제로 발행되지는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비운의 화폐다. 호조 태환권은 이제 그 50냥짜리, 20냥, 10냥, 5냥짜리 이렇게 네 가지가 만들어졌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번도 유통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 중에 우리 일부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하고 있고, 그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미국 HSI하고 공조수사를 통해 갖고 그 호조 태환권 원판 하나를 저희 박물관으로 이제 그 환수를 해온 일이 하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대한제국 호조 태환권 인쇄용 원판이 우리나라로 공식 반환됐습니다. 지난 2013년 문화재청은 주한미국 대사를 통해 호조 태환권 인쇄 원판을 전달받았다. 6.25 전쟁 당시 불법 반출된 호조 태환권 원판은 지난 2010년 미국에서 경매를 통해 고미술 수집가에게 낙찰됐고 60년 만에 국내로 돌아올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어떤 그 화폐의 어떤 최초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화폐 발달사라든가 이런 화폐 종류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죠. 호조 태환권은 당시 태환서라는 국가기관에서 만들어졌다. 태환서는 구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교환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기관. 호조 태환권에 적힌 글귀를 통해서도 발행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제정기구가 호조였기 때문에 호조에서 교환을 해준다는 의미의 태환입니다. 이 태환은 금속 화폐를 지폐로 바꿔주는, 또는 지폐를 금속 화폐로 바꿔주는 걸 태환이라고 하는데요. 그 태환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호조 태환권입니다만은 이것은 그 주형을 만들기만 하고 실제로 지폐로 찍어내지는 못한 단계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고종뿐 아니라 역대 왕들은 화폐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민심은 뜻을 따라주지 않았다. 수철에 걸쳐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화폐 개혁을 도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화폐는 그 경제의 그 바로미터다, 온도계다 할 정도로 이 화폐 부분은 고금을 초월해서 중요한 그런 현상이죠. 결국 이 국가가 그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결국 화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 국가의 어떤 그런 경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화폐 문제는 정부의 어떤 그런 주요한 어떤 과제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화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가축이나 곡물을 교환하는 물물교환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삼국시대가 시작되면서 화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여전히 물물교환이 주요 거래 수단이었다. 하지만 고려시대가 열리고 대외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화폐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화폐가 만들어진 것은 고려시대 성종 996년에 만들어진 건원중복.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화폐 중에는 가장 오래된 화폐인데요. 겉은 동그랗고 안에 네모가 뚫려 있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엽전의 형태의 화폐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이 건원중보배 동국전 이외에도 삼원중보, 삼원통보, 동국중보, 동국통보 등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많이 발행이 돼서 유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소설 공방전에서 돈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볼 수 있듯이 당시 고려인들에게 돈이란 장사치의 이익,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르는 부정적인 존재였다. 심지어 공방전에서는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악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화폐에 영향을 준 것은 역시 중국이었다. 중국을 통해 화폐 중에서도 지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원나라는 자국 지폐인 보초를 보급했는데 원 간섭기인 1270년대에 고려로 보초가 유입됐다. 충렬왕 13년에 원나라로부터 지원보초와 중통보초가 들어오면서 통용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고려와 원나라가 교역하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됐다. 고려 말 조선이 건국되기 직전인 1391년 공양왕은 지폐를 발행하고자 했다. 자섬 저화고를 설치하고 중국의 보초를 모방해 당나무 껍질로 고려 통행 저화를 만들었다. 그러나 고려의 멸망과 함께 곧 유통이 중단됐다. 400년에 걸쳐 시도된 다양한 화폐는 탄생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고려시대 경지사를 품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다만 이제 원제국 내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그래도 적어도 100년은 갔다는 것이 중국 통화사뿐만 아니라 세계 통화사에서도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고 고려 또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로 고려인들한테는 새로운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내 발행되지 못했던 저화는 조선 초에 와서 다시 발행됐다. 태종 1년에 좌이정 하윤의 건의에 따라 사섬서를 신설하고 이듬해 1월에 저화를 발행했다. 태종은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 유통하여 중앙 집권적 관료 체제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또한 화폐 주조 발행권을 국가나 왕이 장악하기 위해 새로운 화폐를 주조하여 법화로 유통시키고자 했다. 건국 초기에 왕권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화폐 개혁이 필요했다. 저화가 지폐가 고려 시대 때 발행했던 것들이니까 그걸 싹 교체를 하고 이제 이조의 나름대로 이제 저화를 발행하겠다. 그게 이제 주된 목적이었고. 당시 발행된 저화 중에 현존하는 것이 없어 그 규격과 체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록에 따르면 대략 길이와 폭이 40cm 내외의 크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저화 한 장당 가치는 5승포 한 필 또는 쌀 2말 정도였다. 현재로 계산하면 약 7, 8만 원 내외가 되는 금액이다. 태종은 관리들의 녹봉을 저화로 지급하고 국고의 미국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등 저화 사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옷감은 용도가 있거든. 옷을 만들어 입는다든지. 그리고 그보다 금액이 작은 거는 쌀. 그래서 합해서 미포. 이걸로 이제 화폐를 했는데 이거 뭐 한지를 가지고 거다가 뭐 이렇게 써가지고 지폐로 하니까 사람들이 안 쓴단 말이야 자꾸. 그러니까 그걸 강제로 밀어붙였어요. 이걸 만약에 활용을 안 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직 박탈. 그다음에 이걸 사용을 안 하면 뭐 때린다든지. 세금을 막 만들었어요. 점퍼세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저화로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를 했었죠. 그러나 재정 부족으로 저화의 가치 교환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당시 백성들로부터 불신이 이어졌다. 이에 태종은
강제로 저화만 사용하게 했던 정책을 완화하여 오승포도 병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은 곧 저화 제도를 폐기하는 것과 같았다. 전하, 관을 고쳐 세우지 않고 법을 고쳐 세우지 않으면 민심이 정해지지 않으니 사섬서를 혁파하여 민심의 뜻을 정해주시옵소서. 나는 저화를 쓰지 않으려고 한다. 나라에 아무리 이익이 있더라도 백성의 원망을 듣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 태종 3년에는 사섬서를 폐지하고 저화 유통이 정지됐다. 이후 태종 10년에도 의정부의 건의로 사섬서를 부활시키고 저화를 발행했지만 물품화폐 사용을 막지는 못했다.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이 저화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가치가 점점 하락이 되어서 많이 유통되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화는 그 종이라는 특성상 현재 남아있는 유물은 없습니다. 세종 때에도 저화가 계속 사용됐지만 1415년부터 시작된 흉년이 계속되면서 저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 아무리 법으로 강제를 해도 일반 백성들의 거래는 여전히 쌀과 포화로 이루어졌다.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던 세종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저화 유통은 저조했다. 세종은 삼의정 대신을 불러 화폐제도 개혁을 의논하게 된다. 영의정은 그대로 갑시다 하고 바꾸지 맙시다 하고 좌의정은 동전으로 가자 하고 우의정은 또 옛날식의 포화 배로 가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합치가 안 돼요. 그래서 5년 뒤에 세종대왕께서 결단을 내리시죠. 주화로 간다. 동전 만든다. 그 동전 만들려면 구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구리 광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구리를 다 가져와라. 전부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 구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한 3만 개, 3만 관 정도의 이제 주화를 만들죠. 그것이 바로 조선통보였다. 사섬서에서 구리로 된 조선통보를 발행했다. 동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구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백성이 자기 신분에 따라 구리를 바쳐야 했다. 세종 7년 신속하게 저화를 주화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저화 사용은 금지했다. 그러나 대규모로 이뤄진 저화와 주화의 교환은 오히려 주화의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렸다. 농민들도 실제적으로 동전보다는 오히려 실물 화폐가 훨씬 더 그들에게는 가슴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당장 그게 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또 교환하면 또 다른 물품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비해서 이제 저하나 동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들에게 아직은 친숙하지 못하고 또 그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 자체가 저하나 동전의 가치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가졌을 때 계속 가치가 불안정하고 또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결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일반 소농민들도 결국 불신을 하게 된 거죠. 이후 세종 27년에 다시 저화 사용이 논의됐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다. 녹봉을 저화로 지급하고 태영은 동전과 지폐로 대신할 수 있는 등의 정책을 시도했지만 저화 사용은 지지부진했다. 결국 세종의 화폐개혁은 실패한 제도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 후기 7년간에 걸친 임진왜란으로 농토가 황폐화되면서 상업인구가 늘어났고 정부는 새로운 화폐의 발행을 추진했다. 1678년 숙종은 상평통보를 유일한 법화로 주조하고 전국에 유통시켰는데 앞서 저화와 조선통보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유통과 보급 문제에 신중했다. 숙종은 호조, 훈련 도감 등의 중앙 관서와 지방의 가명 그리고 평영 안에 주전소를 설치하고 상평통보를 주조하도록 했다. 특히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이 있던 곳에서도 주전소가 발굴되었는데 국내 최초로 이곳에서 상평통보와 도가니, 화로 등이 출토되기도 했다. 주전소로 현재 남아있는 곳이 훈련도감, 어영청, 금이영뿐이었으나 통제영에서도 화폐를 주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화폐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한때 상평통보는 50여 곳에서 주조하여
품질에 대한 책임 표시로 동전의 뒷면 상부에 주전소의 약자를 표시하기도 했다. 결국 숙종은 기존의 어떤 그런 그 동전 유통 실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과정을 보면서 그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특히 주전 원료의 확보를 위해 가지고 국내 동강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일본과의 어떤 무역을 통해서 이 동전을 갖다가 수입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동전 원료의 부족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전 가치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전과 은의 교환 비율이라든지 동전과 면포의 교환 비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반인들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평 통보를 만들 때에는 금속 활자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나뭇가지의 원리를 이용해 대량 생산을 했다. 즉 상평 통보의 형틀을 만들 때 서로 연결되도록 골을 파서 쇳물을 부으면 한꺼번에 여러 개가 주조됐다. 이것이 굳어지면 하나씩 떼어내서 연마했는데 떼어내기 전의 모습은 마치 나뭇가지에 매달린 잎사귀 같았다. 나뭇잎에 이렇게 동그란 그 뭐 열매가 맺듯이 이렇게 해서 이 틀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이런 방식이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많은 화폐들을 빨리 제작하기 위해서 이 주전틀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게 나뭇잎하고 비슷하다 해서 잎사귀 엽자를 써서 엽전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면 뭐 그 당시에는 그 화폐를 주조하는데 이 과학적인 마인드도 일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동전으로 관리했고 정부의 통제 아래서 외국과의 무역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직접 교역도 이루어졌다. 항상 평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 아래 상평통보의 사용은 활기를 띠었다.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상업인구는 점차 증가했고 조선 후기 상업경제는 활발해졌다. 상평통보가 유통되는 시기에는 점차 상품 유통 경제도 발전하고 이 대외적인 어떤 그런 국제 교역의 어떤 환경 변화도 가져오면서 결국 이 화폐 사용자가 일부 어떤 그런 지주 계층이나 부상대고층을 넘어서 일반 소농민층 그리고 전국 각지로 이렇게 화폐가 번지게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 화폐를 갖다가 이제 막지 못하는 화폐 유통을 이제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벌어지고 결국 이 상평통보는 이제 이 민간의 화폐로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후반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었던 미국은 18세기가 되면서 급격히 하락했고 포화 또한 17세기 후반부터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대신 동전의 사용이 활발해졌다. 상평통보는 1680년대 경기도를 중심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고 1690년대 초에는 경상도, 말에는 전라도를 거치면서 점차 확대됐다. 전국적으로 사용된 것은 19세기가 되어서였다. 이렇게 동전의 사용량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동전의 수요 또한 늘어나게 되었는데 동전의 다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아빈기 때문이었다. 아빈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폐기관인 경성전환국에서 사용하던 주화 제조기계로 조선 말 근대 화폐 제조의 필요성을 느낀 고종이 수입한 것이다. 아빈 방식이 대량으로 고속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빈 방식은 금형을 만들어서 금형에다가 원재료인 우리의 소전을 가지고 이용해서 고속 고압으로 아빈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당시 도입된 아빈 방식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원형 틀에 극인을 찍어낸 후 고속 아빈기에 주화의 재료가 되는 소전을 넣는다.
무늬가 새겨진 금속 틀로 압력을 가해 양면을 동시에 찍어낸다. 이런 아빈법은 다량의 동전을 생산하는 데 적합했다. 아빈기에 의해 제조된 최초의 주화는 1888년 개국 497년이란 연호가 표시된 은하와 적동화였다. 과거에는 그냥 문자 위주의 디자인이었다면은 지금은 문자뿐만 아니라 문양까지, 화려한 문양까지도 디자인해서 그것을 주화로 압인하는 그런 기술이 가능해졌고요. 건국 초부터 쇄국주의를 내세웠던 조선. 그러나 19세기로 들어오면서 영국, 러시아, 독일, 미국, 프랑스 등 개양을 요구하는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 때문에 1876년 조선의 문호는 개방됐다. 개양 이후 외국 상인들은 제각기 자기 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개양장에서 사용했다. 한국이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수호조기를 체결하면서 개양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한국 정부는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대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종의 악화라고 할 수 있는 당호전을 남발하게 됩니다. 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고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자 당백전을 발행했다. 상평통보 100개에 해당하는 당백전은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폭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개양 이후 발행된 당호전은 당백전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을 가져온 최악의 화폐가 되었다. 조선의 봉건 조정이 실시한 그 화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라고 하기에도 참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호전 또 백동화 같은 이와 같은 그 화폐의 남주는 백성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새로 발행하는 화폐에 대한 불신을 심어 넣음으로써 정부의 화폐, 근대적 화폐 제도의 도입을 방해하는 데 크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85년 고종 22년에 정부는 상설 조폐기관인 전환국을 설립하여 신식 화폐를 주조하고 근대적인 화폐 제도를 채택하고자 했다. 1892년 새로운 화폐 제도를 시작하려던 고종은 이 사업이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결국 경성 전환국을 폐지한다. 그해 11월 인천 전환국이 설치되었는데 그 설립 자금을 일본인 마스다 노부유키에게 빌린 것이 화근이 되었다. 1891년 단계에서 일본 정부하고 교섭을 하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인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또다시 이제 화폐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때 설치한 전환국이 인천 전환국입니다. 그래서 인천에다가 전환국을 설치하고 기계기구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오고 그 운영을 일본인한테 맡겼던 것이죠. 인천 전환국에서 일본인들은 주조 이익이 많은 백동화를 남발했다. 조선인들은 엽전 사용을 고수하며 백동화 유통을 저지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외국인들도 피해를 입게 되고 1902년 전환국은 제조를 중지하게 된다. 때문에 1888년 만들어졌던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주화는 실질적으로 거의 유통되지 못했다. 신식 화폐를 주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금과 은을 보유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거의 붕괴된 상태의 화폐 제도 때문이기도 했다. 조선의 화폐는 상평통보가 성공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지만 대한제국 시기 우리나라 경제를 쥐락펴락하고자 했던 일제의 방해로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화폐의 역사는 위조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성종 9년 박효대는 위조 지폐를 만들다가 붙잡혔다. 전하, 박효대는 나라 돈을 유전제가 크오니 엄벌을 내려주시옵소서. 박효대가 나라 돈을 훔친 죄는 죽어 마땅하나 하지만 재물을 훔친 도적들을 박효대에 처 소사가 고발하여 도적들이 잡히지 않았느냐.
성종은 박효대가 나랏돈을 위조한 죄는 크지만 아내가 상받을 일을 했으므로 박효대의 벌을 감형하라고 지시했다. 박효대는 사형을 면하고 곤장 100대와 관노가 되는 형벌을 받게 됐다. 1946년에는 조선 공산당이 위패를 제조 유통시킨 이른바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이 발생한다. 조선 공산당은 조선은행권 인쇄소를 접수하여 위조지폐 발행 장소로 사용하였다. 조선 말 발행하고자 했던 호조 태환권에도 위조의 폐단을 막고자 한 흔적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화폐와 위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보통 그 화폐가 바뀌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폐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환에서 원으로 바뀐다든지 그럴 경우에 화폐가 디자인이 바뀌거나 내용이 바뀝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화폐가 바뀌는 이유 중에 위조 지폐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화폐가 바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폐가 변화된 과정은 어떨까? 사실 현재 우리가 지폐를 활발하게 사용하기까지 숱한 아픔의 역사를 거쳐왔다. 근대 화폐이자 지폐의 시작은 곧 일제 통치의 시작과 같이하기 때문이다. 1901년에는 화폐 조례, 또 1902년에 중앙은행 조례, 태환은행권 조례가 있었지만 이 역시 정화 준비 부족과 외세의 개입으로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근대적인 화폐 제도가 성립되게 된 것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추진된 1905년의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01년 대한제국은 세계적 조류에 따라 근본이제 채택을 내용으로 하는 화폐 조례를 공포한다. 동시에 일엔 은화의 유통을 금지시키자 일본 제1은행은 우리 정부의 승인도 없이 은행권 3종을 발행한다. 1894년 일본군이 가져왔던 은화가 한국에 다량 유통되고 있었는데 그 은화를 다시 일본 돈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그래서 조선은 일본과 같이 근본이제를 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칙령을 공포하고 금화무형을 만들기 시작할 무렵 문제가 생겼다. 일본의 사립은행이었던 제1은행이 부산에 지점을 낸 것. 게다가 제1은행은 5원, 10원짜리 액수의 수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 화폐를 조선 내 제1은행 지점에 가져오면 일본 돈으로 바꿔주겠다는 표시까지 되어 있었다. 이것은 곧 조선 화폐 침략의 선봉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본 제1은행은 굳이 한국에서 일본 은행권이나 일본 금화를 쓰지 않고 그거는 이제 은행에 놔두고 그것에 신용을 바탕을 두고 발행하는 일본 은행권으로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추가적인 신용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국 정부에서 제1은행권이 발행되자마자 1902년 5월 처음 유통되기 시작했다. 조선 정부는 계양장 상인들에게 훈령을 보냈지만 일본 정부의 항의로 다시 유통금지 명령을 환수하게 된다. 그리고 금화를 발행하기 위해 금을 상당량 모았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1904년 2월달에 러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본에 의해서 고문 정치가 시작됩니다. 1904년 8월부터 일본인 재정고문, 일본인 외교고문이 와서 한국 정부의 재정과 외교를 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정한국을 폐지시켜버려요. 한국의 근본위 화폐 제도는 그야말로 무효화되고 말았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권을 빼앗기고 만 것이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뒤 재정개혁이라는 명목으로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조선 화폐를 정리하여 조선 화폐의 유통 및 교환 기능을 없애버렸다. 대신 일본 화폐를 조선에 널리 유통시킴으로써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탈을 쉽게 하고자 했다. 일본은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조직적이면서도 신속하게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한국의 화폐 자산의 상당 부분이 폐기 처분되고 한국의 상인 자본과 경제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두 번째 결과는 이 새로운 화폐의 교환 과정 속에서 일본의 제일은행권이 새로운 화폐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 일본의 사립은행이었던 제일은행이 식민지적 중앙은행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1은행 설립 이후 첫 민족은행으로 1896년 조선은행이 설립됐다. 그리고 1897년 한성은행, 1899년 대한천일은행이 민족자본으로 설립됐다. 대한제국 시기의 금융 관련 자료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한천일은행 창립 문서와 회계장부를 통해 당시 민족은행의 역할을 알 수 있다. 화폐 유통을 위해 은행을 설립한다는 창립 목적과 더불어 예금 업무, 환 업무, 대출 업무 등 당시 은행의 역할까지도 기록돼 있다. 과보개혁 이후 민족 자본으로 세워지는 은행들은 당시 중앙은행의 역할을 담당할 목적으로 국가와 수도를 뜻하는 조선과 한성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조선의 금융을 잠식한 일본의 제1은행에 대항해 하늘 아래 첫째 가는 은행이라는 뜻으로 대한천일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은행은 당시 독립협회를 주도한 현직 관리에 의해 설립되지만 당시 민족은행은 조세금 취급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했다. 그러나 고종 황제의 독립협회 해산으로 조세금 취급이 어려워지면서 은행은 파산하기 시작했다. 한성은행 역시 대한천일은행으로 조세금 취급 업무가 넘어가면서 폐점하게 되고 대한천일은행은 조세금 업무 외에도 상인들의 대출, 예금 업무를 통해 영업을 확장했다. 또 조선 상인들을 대상으로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면서 조선 상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조선이 문호를 개방한 이후 외국 상인과 외국 금융 자본이 진출하게 되는데 그 선두에 선 것이 바로 일본 제1은행입니다. 제1은행은 조선의 해관세 지급권을 장악하고 조선의 금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제1차 한일협약으로 일본인 재정국은 메가다가 재정을 담당하게 되면서 조선의 재정 및 화폐 제도는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제는 1911년 3월 조선은행법을 공포하여 통감부 산하의 구한국은행을 조선 총독부 산하의 조선은행으로 개칭하고 업무를 개시한다. 경성 본점과 인천, 평양, 원산, 오사카 등 5개 지점과 신의주, 만주, 안동 출장소까지 모두 15개 점포로 개업한다. 조선은행이 조선 총독부 인가를 받아 발행한 최초의 조선은행권은 1914년 발행된 100원권으로 그 후 조선은행은 해방 전까지 모두 19종을 발행했다. 강제병탄 이전에는 일본에서 진출한 제일은행을 필두로 해서 근대적인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과도적인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제병탄 이후에는 식민지적이면서도 근대적인 금융체제가 확립되어 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은행으로서는 특수 은행인 조선은행이 있습니다. 이 조선은행은 일반 은행 업무를 하면서도 조선은행권을 발행을 하고 국고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식민지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조선은행의 뿌리는 역시 개항기 부산에 진출한 일본 제1은행이었다. (1878년) 부산에 지점을 낸 일본 제1은행은 계양장을 중심으로 일본 화폐를 조선에 유통시켰고 1902년에는 제1은행권을 발행하여 주권을 침탈했다. 1905년 발효된 화폐 개혁으로 제1은행권은 조선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쓰이는 법화가 되었다. 해방 후에도 일제시대 조선은행권은 계속 통용됐다. 일부 문양만 바뀌어 계속 발행되었고 독립정부의 새로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우리나라 화폐에는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1945년도에는 조선은행권이라는 화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과 한국은행권 사이에는 조선은행권이라는 화폐가 있어요. 조선은행권은 또 해방 전과 해방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 전은 당연히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적인 색채가 많이 있는 은행권이었고, 그렇지만 해방 후에도 여전히 일본의 그 이제 영향으로 일본적인 색채가 많이 남아있는 조선은행권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새로운 은행권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립되어 한국은행권의 발행을 준비하던 중 6.25 사변을 맞게 되었다. 한국은행은 전쟁 때문에 현금이 부족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최초의 한국은행권인 1000원권과 100원권을 발행했다. 그리고 1953년 조폐공사 시대가 시작됐다. 한국은행권은 1950년도에 한국은행이 설립되고 51년도에 조폐공사가 설립되면서부터 한국은행권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 이전의 한국은행권들은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발행되었기 때문에 통일성과 개성이 없고 주로 수작업으로 제작되어 정교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새 구도, 새 문양이 도입되어 디자인이 점차 새로워졌다. 1983년 한국은행은 기존의 은행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새로운 화폐를 선보였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삽입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앞뒤판 맞춤 방식을 채택하는 등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화폐였다. 전 세계적으로 은행권 용지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10여 개 국가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설과 또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만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한국조폐공사는 한 탑5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고, 또 올해도 아시아의 주요 국가 2개국의 화폐 용지를 우리가 수주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술은 바로 제지 원료를 순면으로 채택해서 지폐의 수명을 연장시킨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제지 기술은 세계적인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종이가 외부의 힘을 받아 찢어질 때의 힘을 일정 단위로 나타낸 것을 인장 강도라고 하는데, 화폐 용지와 일반 A4 용지의 인장 강도를 비교해보면 면으로 만들어진 화폐 용지의 인장 강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4 용지의 인장 강도는 7.5kg인 것에 비해 화폐 용지는 10.9kg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결과다. 일반 용지와 달리 화폐 용지는 상당히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도에 특화된 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용지가 보통 7kg라고 하면 화폐 용지는 한 12kg 정도까지 나갑니다. 화폐 용지로서의 또 다른 조건, 바로 수철에 접었다 폈다 했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 즉 내절 강도 실험이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숱하게 접해야 하는 것이 지폐의 운명이기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지 않을 수 없다. 이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 조폐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일반 종이와 비교해서 지폐의 내절도가 월등한 것은 물론이고 일본의 엔화 용지보다도 2배 이상의 높은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첨단 위조 방지 요소를 우리 기술로 개발해냄으로써 명실상부한 화폐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됐다. 특히 올해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고액권 지폐의 위조 방지용 은선 용지가 해외에 첫 수출되기도 했다. 은화라고 하면은 돈을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이렇게 이 하얀 여백 부분에 초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이제 은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은화와 은선을 보안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이것을 제지본부에서 만들 때 환망 초지기를 사용을 해서 그 보안 요소를 삽입하게 됩니다.
지폐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면을 원료로 용지가 만들어지고 인쇄의 첫 단계인 평판 인쇄 공정에서는 평판 인쇄기를 사용해서 지폐의 바탕이 들어갈 밑그림을 인쇄한다. 지폐의 앞뒷면에 동시에 기본적인 바탕 그림이 인쇄되는데 태극 문양과 미세 문자 등 유심히 들여다봐야 보이는 보완 요소도 바로 이때 들어간다. 그 다음 스크린 인쇄기를 이용해 은행권의 뒷면 우측의 하단부에 숫자를 인쇄한다.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액면 숫자가 인쇄되는 과정인데 색변한 잉크를 사용해 5만원권은 보라색과 녹색, 만원권과 5천원권은 녹색과 파랑색으로 숫자가 표현된다. 그 다음 띠 형태의 홀로그램을 부착하는데 지폐 앞면 왼쪽 끝부분에 위치한 홀로그램 띠는 은색의 얇은 원형 방막을 붙인 것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무늬가 번갈아 나타난다. 각 무늬 사이에는 액면 숫자가 써 있으며 이 띠를 복사하면 검게 변하는 게 특징이다. 은행권 인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요판 인쇄를 합니다. 요판 인쇄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오돌도돌한 촉감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볼록 인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볼록 인쇄를 앞면과 뒷면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인쇄 공정 중 가장 중요한 요판 인쇄가 시작된다. 이때 사용되는 요판 인쇄 기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폐 본부에서만 볼 수 있다. 기계에 있는 오목한 인쇄판에 잉크를 넣어 강한 압력으로 용지 위에 이미지를 인쇄하는데 잉크 두께에 따라 진하기를 조절할 수 있어 수준 높은 인쇄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앞면과 뒷면에 각각 볼록 인쇄를 하고 나면 은행권을 검사하는 특수한 전용 설비를 이용해서 검사하고 전체 개수를 한 다음에 번호를 인쇄하는 활판 인쇄가 시작된다. 활판 인쇄를 통해 낱장마다 각기 다른 고유 번호가 부여된다. 활판 인쇄가 끝나고 나면 다시 개수를 해서 낱장으로 단절한다.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사를 거쳐 쓸 수 있는 지폐로 판별되면 1000장씩 묶인다. 이 묶음이 10개 들이로 다시 묶음이 된 상태로 한국은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한 장의 지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8번의 인쇄 공정 작업을 거친다. 시간으로는 대략 한 달가량 걸리는 셈이다. 지폐 제작 공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그 과정마다 위조 방지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폐마다 다양한 위변조 방지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5만원권은 60년 지폐 제조 기술의 결정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도에 따라 태극, 사괴, 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홀로그램. 상하로 움직이면 좌우로 움직이는 무늬. 고유 번호의 크기. 그리고 은하와 은선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위변조 방지 기술이다. 우리나라의 위조 방지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서 2014년 기준 위폐 발생량이 100만 장당 약 0.3건에 이르는 매우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 기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강력해졌다. 70년대에는 주로 숨은 그림이나 요판 인쇄, 기하학적 무늬를 이용했고 90년대에는 미세 문자, 요판 잠상, 부분 노출 은선을 이용했고 2000년대가 되어 조각형 홀로그램이나 색변한 잉크, 부분 노출 은선 등을 이용하게 됐다. 점차 정교하고 치밀해지는 위조 방지 기술로 인해 위조 지폐 발생 건수는 최근 10년 사이 95%나 줄어들게 됐다. 화폐의 역사는 곧 경제의 흐름과도 같기에 우리나라 경제사에서 일제를 빼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패와 진화를 거듭하면서
우리만의 화폐사를 새로 쓸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세계 시장에서 이제 화폐는 곧 국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았다. 과거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수단에서 나아가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도 있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 국제 체화에서 식민지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다는 걸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만든 일제시대의 식민지 자본주의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에 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여기에는 저는 이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대적인 금융체제가 일제시대에 만들어지니까 해방 이후에도 그게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재물을 뜻하는 화와 돈을 뜻하는 패가 만나 이루어진 단어 화폐. 화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던 천여 년 전, 이미 재물과 돈이 저울의 양쪽 추처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경고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화폐 앞에서 무엇이 진정한 부이고 중요한 가치인지 되새겨봐야 할 때다.